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갑질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국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튿날 전격 사퇴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의원직까지 내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굳은 얼굴로 모습을 드러낸 김병기 원내대표. 회의 대신 신상 발언을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전적으로 부족했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애초 사퇴 대신 사과에 무게를 뒀지만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든 거로 풀이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가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해 보좌진과 법적 공방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취임 6개월, 출범 1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이 되면서 민주당은 후임자 선출 일정을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내년 1월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새 원내대표를 함께 뽑고 그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직무대행을 맡겼습니다. 새 원내사령탑은 자녀 임기인 5달 남짓 동안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공관위 간사로 금품 수수를 묵인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는데 사퇴의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자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원내대표직 사퇴에 그칠 게 아니라 의원직까지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원내사령탑으로 대표적인 친명 인사로 불렸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한 지 꼭 200일 만에 불명예 사퇴했습니다. 고소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2라운드가 이어질 예정이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친명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민주당 권력 지형도 요동치게 됐습니다. 내년 1월 지도부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 현안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투톱은 가까운 듯 먼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지난 9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두고 공개 파열음을 냈던 게 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싸우는 당대표를 표방한 강경파 정청래 대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교감 속에 일종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예민한 현안에 속도 조절을 한 것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다투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임 원내사령탑이 누가 되느냐는 그래서 당청관계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명을 뽑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이미 명청 대리전 양상인데 첫 토론회부터 노골적인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청 갈등이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당청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게 만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협상도 일단은 올스톱 분위기입니다. 문진석 원내수석이 직무대행을 맡는다지만 통일교 특검법 처리와 쿠팡 국정조사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친족 상도례 폐지법 등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큰 인사. 차기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는 내년 1월 11일은 민주당 운명의 날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여야 협치 등 정치권 전반에 지각 변동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계엄 옹호 발언 사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산당식 자아 비판이라고 지적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자성론도 감지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의 계엄 옹호 발언 관련 사과에 국민의힘은 여권 압박에 자리를 지키려 입장을 바꿨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여당이 외치던 절연의 표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줘 감사하다고 꼬집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여기에 야당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제의를 수락한 걸 두고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는 지키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당원 연수를 월요일 날 하는 걸로 이미 통보를 해가지고 수백 명의 지역 당원들이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 연수는 안 가고 보수 진영 흔들기라며 평가절하하지만 조경태 의원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영입설까지 더해지며 당내 일각에선 뒤숭숭한 분위기도 읽힙니다. 앞서 계엄 1년 사과를 주도했던 초대선 의원 10여 명은 이 후보자 선택이 부적절하다면서도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 계속적으로 합류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지도부에서도 계엄에 대한 거듭된 사과와 함께 매력 정당이 맞는지 돌이켜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옹호 전력이 있는 인사 영입에 대한 지지층 일부 불만을 의식한 듯 대통령 선택을 믿고 기다려달라며 잡음 최소화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인사의 추가 깜짝 발탁 가능성에도 여지를 두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의 이 스탠스를 보면 이게 극우라고 이야기될 만큼 파격적 인사 이면에는 국정 주도권을 쥐었다는 청와대의 자신감이 묻어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보수뿐 아니라 일부 진보 진영에서도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임명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제 계정들을 조사한 결과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일치했다는 게 결론인데 징계 여부 등은 중앙윤리위원회 몫으로 남겼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조사 착수를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감사위는 문제 계정들을 살펴보니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일치했고 IP 2개로 전체 87.6%에 달하는 댓글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최대 3회 작성, 욕설, 막말, 도배 금지 등 운영 정책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 정황으로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식 보도자료가 아닌 이호선 위원장 개인 SNS엔 윤석열, 김건희, 추경호는 배신자 트로이 목마라는 등 구체적 댓글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 한 전 대표나 가족이 직접 쓴 건지에 대해선 답을 받지 못했지만 IP와 휴대전화 뒷번호, 거주 선거구, 탈당 시점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한 전 대표는 당시 대표로서 공론장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게 감사위 결론입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써서는 안 될 일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스스로 보호할 만한 개인정보의 이익을 포기했다라고 봐야죠. 다만 징계 권고는 현직 당직자를 상대로만 내릴 수 있어서 조사 결과만 발표했다는 게 감사위 입장인데
한 전 대표는 익명성 보장을 해친 나쁜 선례가 될 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본인은 쓰지 않았다며 다만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사설을 올린 거로 뒤늦게 들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족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실상 처음 인정한 셈인데 갑질을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 않냐며 손가락질 받는 건 본인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흠집내기 위해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잖아요. 범죄 수준도 전혀 아닌데도 그럼 매번 까볼 겁니까? 원팀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지도부는 독립기구의 발표라며 말을 아꼈는데 일각에선 일찍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강경파 주장도 여전한 만큼 이번 감사 결과가 갈등 증폭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시선은 칼자루를 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향하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물가 속보입니다.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소비자 물가가 2.3% 상승하며 4개월째 2%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9월 2.1%, 10월과 11월 2.4%로 넉 달째 2%대의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6.1% 올랐고 농축수산물은 4.1%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10.8%, 휘발유는 5.7%가 올랐습니다. 쌀은 18.2%, 사과는 19.6%, 고등어는 11.1% 상승했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성탄절에 쿠팡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셀프 조사 결과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을 두고 마케팅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쿠팡 대표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청문회 직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보고서 중 새롭게 공개된 부분입니다. 성탄절에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 등 최근 공지한 내용을 요약해 담았습니다. 이번 조사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쿠팡의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범정부 TF에서는 쿠팡의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셀프 조사가 아니며 국정원의 지시이자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그 기관은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한국 법에 따라서 사실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기관의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정원이 일부 협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물 반입을 도운 수준일 뿐이고 조사를 지시할 권한은 국정원이 아닌 TF에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증거물들이 훼손되면 안 되고 또 이제 좀 더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겁니다. 배 부총리는 또 유출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내려받았고 3,300만 건 넘게 유출됐다고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또 쿠팡이 확보한 노트북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로 한정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2차 유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쿠팡의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로 쪼개 지급하면서 결국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마케팅성 보상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쿠팡은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기습적인 조사 결과 발표에 김범석 의장의 첫 사과문, 보상안까지 연달아 내놓은 쿠팡. 하지만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을 찾을 수 없었던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측은 김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 모른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산재 축소 의혹은 전 고위직 폭로나 내부 문건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직접 과로사 은폐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고 장덕준 씨 사망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의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산재 은폐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문서들의 진위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 장덕준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3년 쿠팡이 법원에 제출한 장 씨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애초 2020년 최초 계약 당시와 달리 장 씨가 숨진 날이 계약 기간에서 빠지고 상하차 업무가 추가됐습니다. 유족은 쿠팡 측이 산재 관련성을 줄이려고 장 씨가 숨진 날을 계약 기간에서 빼는 등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재 조사표에는 장 씨의 사망 원인을 딱 두 글자, 피로라고만 적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유족은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진상규명과 처벌, 쿠팡 측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덕준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전국을 돌며 거리를 헤매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에 분노가 치밀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걸 방패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앞에서도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 전 관계에 살려달라고 로비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다 싶으면은 한국 이름을 팔고. 쿠팡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급작스레 내놓은 5만 원짜리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계속됩니다. 여러 채널로 5만 원을 분산시켜서 소비자를 좀 우롱하는 처사? 그렇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또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고.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를 대하는 쿠팡의 방식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산재 은폐 의혹 수사를 벌이는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시작부터 자리 배치, 호칭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양보 없는 막판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법정 풍경 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리적인 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에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까지 모였습니다. 김봉식 피고인 출석하셨고 윤수경 피고인 출석하셨고 목견태 피고인 출석하셨습니다. 법정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대령을 제외한 3개 재판의 피고인이 모두 모였는데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들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2호 고압 129 사건에 2사 고압 152 사건, 2호 고압 51 사건 오늘 병합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수만큼이나 변호인단 인원도 많아서 일부 변호인들은 방청석에 앉았는데 이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지금 저희들은 다 앉지도 못하고 방청석에 변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주셔야 공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검사들은 저렇게 넓은 자리에 비워놓고 앉아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좀 대법원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조금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특검이 피고인들을 이름으로만 호칭하자 변호인들이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안감이 관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방첩 수방 특전 사령관들과 함께 한 모임, 그리고 윤석열 김용현이 방첩 특검보님 김용현이 특검보님 친구입니까? 윤석열이 김용현이가 뭡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피고인 측에서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인데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결심 공판을 목표로 막판 심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설계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두둔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탄핵 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하는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하는 계엄인 만큼 앞선 계엄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투입 병력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며
포고령에서 통행 금지를 뺐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왜 안 말렸느냐는 질문엔 윤 전 대통령 결심을 존중한다면서 돕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그간 나온 군장성들의 불리한 증언들에 대해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법조인 등이 포함된 명단에 불러주긴 했지만 체포 목적이 아닌 동정을 살피란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잘 도우라는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들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언을 두고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왜 대통령께서 하시겠습니까? 김 전 장관은 다만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은 준비한 적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이송한 주요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가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비화폰 삭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어기고 교단 자금으로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후원을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통일교 의혹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초 정치인 후원은 개인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교단 자금을 이용해 여야 현역 국회의원 11명에게 각각 100만에서 300만 원씩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통일교는 문선명 초대 총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월드 서밋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 참석 등을 독려하기 위해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우선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내고 행사를 준비한 UPF 자금으로 먼저 충당한 뒤 이후 통일교 세계본부에서 UPF에 같은 금액을 다시 보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직 고위 관계자는 YTN에 여야 의원 반반 정도씩 후원했다며 워낙 크고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자금 요청이 들어오면 빠르게 입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여야 정치인들은 현재까지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의 이 같은 불법 후원 의혹은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중앙당과 시도당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한 총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까지 함께 적용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결국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과를 할 거라는 예상도 많았는데 본인의 말처럼 당과 정부의 걸림돌이 될 거다라는 부담이 좀 컸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시기상으로는 강선호 의원과의 녹취록 공개가 결정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사실 누적되었던 것이 좀 많습니다. 사실 당에서는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보좌진들의 텔레그램방 내용을 공개한 이후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연일 폭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았거든요. 네. 실제로 하루에 한 건 이상의 뭔가 계속 단독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왔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걸 해명하기 위해 급급해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말했듯이 이런 것들이 그냥 연일 계속 김병기 원내대표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 당에도 부담이 되고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결단을 내린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전에 공개된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가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보좌진을 통해서 나온 각종 의혹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에요. 네. 근데도 자리에 계속 연연하고 버텼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터진 강선우 의원과의 그 녹취록은 우리 정치사에서 사실 없어야 될 그러한 돈 선거였잖아요. 그것도 공천과 관련해서. 네. 그 명백한 상황이고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에요. 하지만 직을 물러났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희지부지 된다. 그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 내부 진상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내부 진상조사로서 얼마나 명백한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천과 관련된 적어도 정말 돈 선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원내대표직 사퇴뿐만 아니라 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명을 했는 것들이 다 거짓인 게 드러났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처럼 공천과 관련된 돈 선거 본인이 적어도 방조를 했다는 것은 같이 책임 있는 거예요. 네. 돈을 받은 강선우 의원 측에서도 사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이거는 누구나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잖아요. 돈은 줬는데 그게 공천 대가는 아니다. 돈은 받았는데 공천 대가는 아니다. 근데 또 이제 와서는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준 사실도 없다. 믿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단순한 원내대표직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인이 왜 보좌진들하고 그러한 관계가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보좌진에 의해서 터진 상황들이 뇌물과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도덕성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의원직까지 사퇴해서 본인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수사에 철저하게 임하는 것이 본인이 마지막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 대한 거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은 그 감찰 지시 내용에서 빠졌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밝혀낼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윤리감찰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공천과 관련된 의혹은 당시에 있었던 22년에 민주당의 서울시 전체 공천에 대한 의혹 이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좀 사전에 그 감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대표께서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녹취 안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그 녹취 안에서도 이건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 등등의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녹취 안에 우리 당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어떻게 보면 나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억 원에 대해서도 이미 받았다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면 1억 원을 준 사람을 공천을 주지 않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돌려줬어야 되고요. 근데 돌려주지 않았고 그 다음날 단수 공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거를 감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의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가 됐는데 뇌물죄가 뭐 반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날 단수 공천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 자체만으로 봐도 돈을 돌려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공천위원회의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보고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 말이 저는 모든 걸 뜻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보고요. 나아가서 강선우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 할 게 아니라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천과 대가가 아니다. 그런 주장하는 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돈은 받았는데 공천 대가는 아니다. 그건 무슨 명목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건 본인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선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다시 밝히고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달 11일에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할 때 원내대표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게 됐는데 당내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뭐 친명 대 친청 구도가 더 뚜렷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 한마평에 나오고 계신 분들은 아직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6월에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네. 내년 6월에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던 분들이 갑자기 여기 보궐에 나오게 되면은 임기가 5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들이 원래 나오기로 했던 것을 당겨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좀 이 친청, 친명 뭐 이런 것들을 좀 뚜렷이 드러내는 분들이 나온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원내대표 선거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최고위원 선거는 아무래도 당원들의 입김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지만 이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의 그래도 표심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그리고 계파 갈등을 좀 불거지게 하는 사람보다는 계파 갈등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도 논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가 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계파 갈등이나 이런 거에 좀 불거지는 분이 아닌 좀 통합과 화합으로 갈 수 있는 분이 전 원내대표로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야당과의 소통 창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관심 있게 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원내대표가 사실은 뭐 4개월 임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4개월 임기가 아니라 당연히 연임을 한다는 전제로 본다면 1년 4개월이에요. 그렇다면 네. 국민의힘과 1년 4개월의 세월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어떤 회담이나 정치 복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무실할 정도로 진행이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함께 공유를 하고도 뒤집어진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것은 비단 뭐 사퇴한 김병기 원내대표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어도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당의 그립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당의 그립이 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선임되는 원내대표는 이 정청래 대표를 넘어서서 정말 원내에 관한 권한을 다 가지는 대표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전문가가 되는 것이 국민들 민생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네. 아무쪼록 누가 되더라도 이번만큼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제 4개월이 아니라 1년 4개월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정말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서 야당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사실 추측 기사는 많았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거나 그리고 수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당의 자체 조사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런 말을 되묻고 싶어요. 먼저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했고 이런 것까지 다 뒤진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에서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이 분열로 가는 그러한 어떤 출발점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조사를 지시를 하고 당무감사위원장까지 바꾸면서 일을 키운단 말이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가 단합해서 싸우자 그래요. 이게 과연 싸움이 되겠습니까? 분열을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말을 묻고 싶어요. 물론 잘못된 법이고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지 않는다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법 중에 네. 허위 정보 조작 건절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언론의 사설과 논평까지도 이제는 누가 그것을 허위고 허위 조작으로 판단하냐 그런 모성을 담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규탄했어요. 이렇게 그 법에 대해서 규탄하지만 당원 게시판에 쓴 글도 그것이 조작이고 여론 왜곡이고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죠? 동일한 잣대로 놓고 본다면은 익명성이 보장된 당원 자유 게시판에 그 판단을 당에서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당이 표현의 자유를 직접 언급하면서 당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두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더 이상 이 부분은 확대해서 당이 단합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했으면은 계속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과정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대로 당이 더 단합해서 민주당의 잘못된 입법, 폭정,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떳떳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되돌아봐서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당 일각에서도 그렇고요. 단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털어내야 될 거는 좀 빨리 털어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 털어낸다는 건지 죄송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 저도 당무감사의 결과 내용을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당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징계 2년을 해달라. 그럼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에는 구형량이 없고 죄명이 없어요. 그냥 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 됐을 뿐입니다. 관리 책임이라는 죄명이 있습니까? 뭐 가족을 관리 못하면 가족이 댓글 다는 거 뭐 관리 못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연좌제도 아니고 그건 부적절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털어낸다는 것이 계속해서 뭔가 당원과의 약속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당원과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당원 게시판 그래서 결국 그 죄명이 뭔지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국가 원수 모독죄냐 그러니까 그 당원 1호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비판한 게 왜 그게 잘못이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뭐 수위나 이런 것들 부적절한 표현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올린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라는 걸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그냥 한동훈 전 대표를 망신 주고 그리고 친한계를 축출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뭔가 계속해서 변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 그 변화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를 털어내고 나를 중심으로 변화하자 이걸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 네. 국민의힘에게는 국민들께서 공감을 해주시지 못할 거고 힘을 실어드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한 전 대표는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에게 손을 내밀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대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장동혁 대표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겠죠. 더 크게 본다면 왜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지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결국은 태도잖아요.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아무리 정책을 내놓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태도 변화는 결국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옹호한 세력들에 대한 어떤 이선 후퇴 이런 거를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오히려 당내 분란을 더 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간다면은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장동혁 전 대표는 오히려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넓은 광장으로 나아가야 될 국민의힘이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길은 뭐겠습니까? 골목길의 끝은 막다른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장동혁 대표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사가 당내 자체 조사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뒤늦게 가족이 한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당원들한테 어떤 실망감을 안겨줬고 그리고 무리가 있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양측에서 이제는 빨리 마무리하고 국민의힘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것은 넓은 광장이에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어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내란 옹호에 대한 해명, 단절에 대한 입장을 이 대통령이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내란은 헌장사에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이다. 과거와 단절하겠다라면서 과거 발언에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들었을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이해훈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참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탕평 인사로서 누구라도 선정을 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이 왜 이해훈 전 의원이었냐 하는 데는 아마 여야 지지층을 가림없이 다 의문은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해훈 전 의원이 이제 장관 지명자로서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에 그게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그냥 평가를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에요. 네.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간에 이해훈 전 의원이 일관되게 보여준 행보가 있잖아요. 그 일관되게 보여준 행보는 사실은 윤 어게인이었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보였어요. 네. 당내 일각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찬성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저께 해야 될 얘기는 탄핵에 대한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 이전에 당원과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반대 행보가 이제 와서 잘못됐다 한다면은 누가 국민의힘 당원들도 납득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하지만 이혜원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은 당내에 건전한 비판을 하는 세력과 입장을 같은 견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또다시 종이짝 뒤집듯이 안 바뀌기를 바라고요. 이왕 저는 이렇게 된 이상 네. 정치가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는 국회에서도 청문회 과정에 남아있지만 이혜원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 인사로 채택한 인사인 만큼 정책적인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네. 만약에 그 자격이 안 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는 못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제 후보자의 해명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까요? 뭐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명은 네. 계속 하셔야 될 거고요. 아마 사과와 반성은 당원과 지지자분들,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아마 여당 의원들, 저희 당 의원들, 인사청문 위원들도 네. 아마 내란과 관련된 입장을 지속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거 관련돼서 그거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근데 이혜원 후보자가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의 뭐 중요 임무 종사자나 아니면 단순 가담적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된 옹호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들께 계속해서 설명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혜원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이제 정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이 확대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브레이크 역할도 좀 해달라. 아무래도 긴축 재정을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로서의 그런 브레이크 역할도 좀 잘해달라는 정책적 메시지도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내란 이런 것과 관련된 옹호했던 사람들도 그 과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죄한다면 언제든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좀 읽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윤어게인 세력과 왜 절연하지 못하는가. 절연만 한다면 야당도 협치의 파트너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언제든 인정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 정치적 메시지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이혜원 후보자에 대해서 뭐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국정 운영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좀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상황이 좀 애매해졌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를 하면서요. 여러 제보가 들어온다라는 언급까지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그 제보가 도덕성에 관한 건지 아니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저는 바람이 있다면 물론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 신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혜원 전 의원이 당원들을 배신했다 이런 것은 우리도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정치 복원을 위하고 정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광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인사청문회만큼은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어찌됐든 이혜원 의원이 정책 전문가이기 때문에 발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 입장에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당이 변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인사청문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다 정책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제보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의힘이 찌질하다 이런 얘기를 안 듣게끔 저는 네. 그렇게 좀 통 크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큰 검증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선으로 여야 공수교대가 이뤄졌지만 국회 강대강 대치는 더 격화됐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은 더 센 투쟁으로 맞섰고 서로를 내란 세력과 독재 세력으로 규정하며 협치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압도적 과반에 대선 승리로 행정 권력까지 손에 쥔 민주당.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다음 날 비상계엄과 김건희 논란 등을 겨냥한 3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도 발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모두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며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서로 악수할지를 두고 농담 섞인 예고편도 잠시.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2차 종합특검 등 첨예한 이슈가 켜켜이 쌓이며 날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니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집토끼를 우선에 둔 노선을 펴며 각 당 내부 사정도 복잡해졌습니다. 여권은 사법개혁안 등 정청래표 법안 입법 속도를 두고 대통령실과의 미묘한 온도차로 명청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의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통령실이 직접 제동을 걸며 하루 만에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 내상 속 국민의힘은 윤석열 절연 문제를 두고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선결집 후 확장을 외치는 당대표 면전에서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가 구친윤 중진으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협치도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초유의 증인 제로 청문회에 법안 상정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고성과 비방, 설전만이 남았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머릿수를 앞세운 여당의 강제 종결, 표결 강행은 일상이 됐습니다. 국회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실종 해결책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모든 걸 갖는 승자 독식 구조가 이런 상황을 부채질한다는 지적 속 내년 지방선거까지 앞둔 만큼 정치 복원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올해 초부터 우리는 대통령 체포와 구속 또 탄핵을 겪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의 구치소 수감까지 목격했습니다. 다사다난이란 말로도 부족했던 올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었습니다. 관저를 둘러싼 흡사 공성전 끝에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1차례 걸친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이 드러났고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름에 접어들어 전례 없는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되면서 대통령 권력에 가려졌던 의혹의 진실규명이 시작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는 결국 특검 소환과 구속, 기소까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불명예로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각각 따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우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넘겨받는 사건들을 담당할 수사 3팀장으로 김우석 총경을 임명하고 수사관 16명을 우선 선발해 특검 사건을 인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총경이 부패와 경제 등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으로부터 인계한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무원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헌법존중-TF는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제보 68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기관은 모두 21곳으로 공직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헌법존중-TF는 지난달 24일부터 3주 동안 중앙행정기관 49곳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공무원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습니다. 제보 접수 마감 결과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제보는 모두 68건. 이 가운데 대다수는 계엄에 직접 관여한 군과 경찰에 대한 제보로 모두 44건이 집중됐습니다. 헌법존중-TF는 제보와 함께 국회나 언론의 지적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모두 21곳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제보가 많았던 국방부를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장관들의 관여 의혹이 불거진 행안부와 법무부 등 12곳이 중점 조사 대상 기관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밖에 교육부와 통일부, 권익위 등 9곳은 일반 조사 대상 기관으로 분류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TF가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은 계엄 당시 의사결정이나 지시 과정의 불법이나 치안 또는 군사적 월권 행위, 그리고 사후에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행위 등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TF 출범 당시 공직사회 동료를 의식해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 한해 철저하게 비공개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TF는 공직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다음 달 16일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본격적인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기관 28곳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헌법존중 TF 활동을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학교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 수십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에는 현우진, 조정식 씨 등 유명 강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조정식 씨가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EBS 교재를 집필하거나 수능 모의고사를 출제했던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제공받은 거로 파악됐는데 조 씨의 경우 EBS 교재가 발간되기도 전 미리 문항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해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를 제공한 전현직 교사 3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에는 사교육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능 문제 출제와 문항 판매를 병행한 교사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암암리에 이뤄진 사교육 카르텔은 2023년도 수능 영어 문항이 조 씨 간의 모의고사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사전 유출인지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 조사 결과 문제 거래 정황이 확인돼 본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전현직 교사 72명 등 100명을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가운데 46명을 재판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KT가 무단 결제와 침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앞으로 2주간 계약 해지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KT에 남은 이용자에게는 매달 100GB의 데이터와 OTT 이용권 6개월치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등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연임을 포기한 KT 김영섭 대표가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을 지고 위약금 면제 조치에 나서라는 정부 요구에도 응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통신계약을 해지하면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 겪으셨던 불편과 염려 하나하나마다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보상하고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9월 이후 해지 고객도 소급받을 수 있지만 신규 가입자나 알뜰폰 고객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약금 환급은 다음 달 14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와 KT 매장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약금 해지 기간이 끝나고도 KT에 남아준 고객에 대한 보답 방안도 준비됐습니다. 6개월간 매달 100GB의 공짜 데이터를 제공하고 50%의 추가 로밍 데이터와 6달치 OTT 이용권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OTT 중에서 선호하시는 OTT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다른 혜택 구성으로 번갈아 가면서 조성을 해서 6개월 동안 멤버십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멍난 정보 보안망을 고치기 위한 KT의 1조 원 규모 투자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모든 접속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체계를 도입하는 등 보안 시스템을 원점부터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위약금을 면제한 열흘 동안 SK텔레콤에서 이탈한 고객만 16만 명 이상. 아예 이탈 방지 선물을 함께 준비한 KT의 대책이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회는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이틀째 진행되는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인사의 불출석 속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다룰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불공정 거래 행위보다 액수가 큽니다. 공정위는 나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 한도도 3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을 고객 눈에 더 잘 띄게 한 쿠팡에 대해 과징금 1,628억 원을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비와 끼워 팔기 사건으로도 쿠팡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본다면 과징금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과징금 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6%로 4%인 불공정 거래 행위보다 높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이 많이 변했다며 쿠팡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점유율로만 판단하면 쿠팡은 요건이 안 되지만 진입장벽이나 경쟁사업자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시장을 획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도 100억 원으로 5배 올립니다. 형사처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니까요. 예. 돈을 뺏어요, 돈을. 예. 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고. 예,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뭐예요? 그 기소도 잘 안 하고 수사하는데 막 몇 년씩 걸리고 또 재판 가면 뭐예요? 가가지고 막 몇 년 재판에 겨우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고 다 나와버리는데.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도 영업정지의 가름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10%로 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대해서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구하면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유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아.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괘씸하고 분하고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주십시오. 쿠팡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창업주이자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전면에 내세운 외국인 임시대표는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참석한 어제 청문회, 지난 17일 청문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았는데 네. 이제는 태도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국민한 사람으로 굉장히 화가 났고요. 왜 이런 작은 작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 사건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만들었을까? 예. 국가적 사태만큼 크게 만들었을까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경영진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대표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대응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쿠팡은 그 미국 기업이라는 어떤 외투를 걸쳐놓고 소송에 대비한 전방위 로비, 사건 은폐만 골몰하다가 지금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왜 그럴까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쿠팡은 시종일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로켓 프레시, 락인 효과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론이 아무리 악화돼도 우리 없으면 어떡할 거야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나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응한 행태를 보면 포커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벌어진 일에 관해서 미국 시장과 투자자에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태가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소비자나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를 염두에 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불사하면서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이를 토대로 보상까지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집단 소송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이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쿠팡의 이상하리만큼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은 완전히 배제한 채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미국 투자자에게만 포커싱된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쿠팡의 어떤 법적인 그런 계산대로 그렇죠. 정말로 만약에 국회나 정부가 어떠한 압박을 가하더라도 쿠팡이 어떤 괴멸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십니까? 쿠팡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김범석 의장이 출석 왜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사건이 터졌는데 김범석 의장의 생각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로저스 대표라든지 한국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로펌 출신들 대표들만 다 앉혀놨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 장치만 마련하고 대응을 하면서 미국 투자자만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 쿠팡의 치명적인 매출을 낮추든지 쿠팡의 어떤 회원 수가 30% 이상 줄어들든지 이 정도가 돼야만이 아마 한국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쿠팡은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김범석 의장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른 기업들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준의 지배력인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쿠팡은 한국 쿠팡은 상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팡 INC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 쿠팡 INC가 한국 쿠팡 주식회사를 100%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쿠팡 INC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김범석 의장의 실제 지분은 8.8%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황금주가 있죠. 의결권이 29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74.3%의 지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적 지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쿠팡 주식회사 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쿠팡페이, 쿠팡 CPLB, 쿠팡 CLS 이런 것 같은 15개 계열사를 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74%니까요. 아주 절대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보면 트럼프 측근도 최근에 메시지를 낸 만큼 뭔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갈등으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이는데 상당히 로비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범석 의장이 2010년도에 쿠팡을 창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주변에 대관과 로비로 사실은 기업을 이제 성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로비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까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펼쳐서 실질적으로 쿠팡이 미국에 로비를 하고 있는 인원수를 보면요. 국내의 삼성이나 현대차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의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의 이 문제가 단순히 국내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미 통상의 문제까지 번지고 있어서 이 쿠팡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그러니까 총수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총수가 아닌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쿠팡은 법인이 동일인이 돼 있습니다. 법인이 동일인일 때와 자연인이 동일일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의 대기업 집단 중에서 법인이 동일인 곳이 포스코, KT 정도인데 자연인이 동일일 때와 법인이 동일일 때 차이는 뭐냐면 자연인이 동일이 되면 소위 말하는 내부 거래 그리고 친인 측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경영 활동에 상당한 여러 가지 사익 편취에 대한 제약이 걸리는데 법인이 동일이 되면 일단은 모든 행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 대표 강한성 대표가 아마 저 부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서 이제 대표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에게는 동일인에서 김범석 회장이 빠진 것이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쿠팡 측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군요. 부담이 됐죠. 중요한 실마리가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한국의 임원으로 만약에 재직하고 있다면 동일인 재직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또 법리적으로 아마 다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총수로서의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현 상황으로 보면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고 이걸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어제 청문회 얘기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로저스 대표가 김범석 의장과 관련된 질문은 거의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당연히 전략을 짜서 나온 거겠죠? 굉장한 전략을 짜고 나온 거죠. 이 로저스 대표가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는 김현장이라는 로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김현장 같은 로펌이 시들리라는 로펌이 있습니다. 이 로저스 대표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을 뿐 아니라 이 시들리라는 대형 로펌에서 10년 근무하고 나서 2020년에 이제 조인했는데 잘 보시면 이전에 박 대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12월 10일 날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사과의 의미로 사임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저분 헤럴드 로저스를 기용하기 위해서 사임을 한 것이 아니냐고 좀 전략적인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로저스는 미국의 대형 로펌 출신으로 사법적으로 어떻게 방어막을 칠 거를 대비해두고 온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제 봤듯이 국회에 나와서 줄곧 영어로만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죠. 미국이라는 또 방패막이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범석 의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쉬운 카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방패막이 역할로는 최적의 인물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데요. 국정원이 위증죄로 고발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크리스마스에 자체적으로 내놓은 그 조사 결과에서 쿠팡 측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이 조사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자, 고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지금 임시 대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일단 국적이 미국이고요. 우리나라의 법률 조항을 또 봐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로저스 대표를 앞에 전면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청문회를 오늘도 하겠지만 얼핏 보면 로저스 대표가 엉뚱한 답을 하는 것 같고 소통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충분히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모든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자기의 대답이 어떻게 법적으로 작용될 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까지 다 계산하고 사실은 불통되는 것처럼 소통을 하면서 지금 청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국정원에서 고발을 하더라도 굉장히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많은 구멍을 가지고 아마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법 전문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쿠팡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당연히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자체 조사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고 또 과로사 은폐 의혹 여기에다 특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쿠팡이 이 부분을 지금 같은 태도로 계속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쿠팡이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굉장히 시장 지배력을 잃어버리겠죠. 네. 우리가 보상안을 지금 이틀 전에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지금 불을 붙인 격이 된 것 같은데 네. 쿠팡의 지금 같은 태도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의 소비자나 한국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미국의 투자자와 미국 시장밖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쿠팡은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잃고 회원수 잃었을 때 김범석 의장이 결국에는 한국에서 사과를 해야만이 사태 수습을 할 때까지 아마 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에서도 지금 이 보상안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총 규모는 쿠팡의 설명대로 1조 7천억 원 규모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팡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5천 원, 그리고 쿠팡 이츠는 5천 원. 그나마 이 두 가지는 많은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쿠팡 트래블 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건데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알럭스는 명품을 구매할 때 쓰는 건데 저것도 2만 원입니다. 네. 사실상 쿠폰과 같다, 마케팅용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틀 전에 발표한 보상안은 보상이 아니라 판촉용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저도 럭스를 처음 알았는데 럭스라든지 트래블 같은 경우는 아마 최하 구매 비용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럭셔리 우리가 온라인 매장을 가면 지금도 5만 원, 10%, 5%짜리 상품 판촉 비용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예. 그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저걸 가지고 로저스 대표가 어제도 계속 1조 5천억이라는 비용만 이야기하면서 보상 이야기하는데 정말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죠. 예.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 해당 쿠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언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쿠폰을 사용했을 때는 지금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송을 벌어질 때 이 쿠폰을 사용하면 부재소 합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걸 쿠폰을 사용했을 때 일단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향후에 모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사실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지금 소송을 벌이고 한 11곳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라. 쿠팡이 이 부재소 합의 조항을 내걸어서 나중에 법적 싸움할 때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법조계에서는 이 쿠폰을 사용하지 않겠다 마음 먹고 있어도 자동 적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미국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가 이 부분을 궁금해하거든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집단 소송이 사실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지금 법률적으로 집단 소송은 증권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3,300만 명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만 소송을 이겨도 자동적으로 3,300만 명이 모두 배상을 해주는 게 집단 소송이거든요. 근데 이 소송이 현재 미국은 가능한데 한국은 증권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법률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쿠팡이 미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90% 미국 매출을 일으키고 김범석 의장 한국에 있고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김범석 의장은 바로 쫓아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예. 지금 반대의 상황이 됐고 집단 소송이 없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저렇게 한 달 이상씩 얼굴을 비추고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회는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부분을 만약에 개정을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는데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아마 소급 적용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저는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을 좀 진행시켜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걸 두려워해서 보안에 더 많은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날이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 서울 강서구의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전남과 강원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집안 전체는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는 거기 막 바로 옆집이니까 뭐 울릉 소리가 내려서 전방 내려갔지. 그럼 인사는 잘해. 그러니까 또 자주 만나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주민 5명은 자력 대피했으며 소방당국은 차량 25대와 인원 96명을 투입해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다음 달 2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2명은 미리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붕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회오리 치듯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향해 물줄기를 뿌립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나주에 있는 폐차장 야외보관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과 함께 연기가 많이 발생해 소방당국의 신고가 이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새해 시작과 동시에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습니다.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입니다. 우선 4일부터 6일까지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 11월 경주 에이펙 때에 이어 불과 2달여 만에 양국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中韩是搬不走的重要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할 거로 보입니다.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민생 현안도 다룰 거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6일부터 7일까지는 상하이에 머뭅니다. 내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임시정부 청사 개관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거로 예상됩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등 두 나라 미래 협력을 선도할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일정 또한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한한령 해제 여부와 대북 관계 그리고 중일 갈등 등 민감한 주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황금 열쇠가 열어줄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집무실에서 황금 열쇠가 담긴 상자를 열어보는 사진과 함께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을 태그하고 다음에 방문했을 때 자리에 안 계시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없는 우정과 깊은 신뢰에 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미국의 금리 인하는 2차례 안팎으로 이뤄진 뒤 2, 3분기에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위원 중 9명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찬성했고 이례적으로 3명이 반대했습니다.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세한 차이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거나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쭉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가 2% 물가 인상률 관리 목표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새해에도 관세와 물가, 고용 상황을 놓고 연준 내 의견이 분분하고 통화정책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월가의 10개 주요 투자은행 중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6곳은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2차례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곳은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고 2곳은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은행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감세, 기업 투자 지속으로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중에 금리 인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고하고 싶다며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thinking about bringing a suit against Powell for incompetence. Well, he should resign. You know, be a favor to the nation.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에 끝나지만 2028년 1월까지 연준 이사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후임을 1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파월 의장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4%로 36%를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 도심 연말연시 행사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경찰이 통제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경찰관 3,063명을 배치하는 등 종합안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종 행사가 진행될 보신각 주변 3개 도로는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또 명동 신세계백화점과 동대문 DDP 주변도 인파 밀집 정도를 주의와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 도로를 일부 또는 전면 통제할 예정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보온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야외에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밤사이 추위가 강해지는 만큼 추위에 대비 잘하고 가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2도, 대전 0도에 그치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4, 5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을 기준으로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23분, 부산은 오후 5시 21분이 되겠고 새해 첫 해는 서울 기준 내일 오전 7시 47분에 떠오르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사이로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추위 속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보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이니까요.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뉴스업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